대한민국은 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처음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는데요.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된 유일한 나라인 거죠. 기성세대들의 많은 희생과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막 국뽕이 차올라요. 경제만 그렇지 진짜 살고 싶은 나라냐? 라는 질문에는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자살률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출산율은 1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죠. 3분기는 0.6명대라는 전망이 있고요. 노인 빈곤율 역시 1위입니다. 모든 지표가 좋은 게 없죠? 그렇다 보니 경제 성장률 역시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압축 성장을 해서 그렇다. 이제는 더 올라갈 곳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세계 1위인 미국보다도 성장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된 원인이 외환위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IMF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 가장 큰 경제 위기였던 IMF에 대해 알아볼게요. 말 그대로 외환위기잖아요. 외환위기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없다는 데서 기인된 경제 위기였는데요. 신흥국은 선진국과 달리 충분한 자본도 설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땅이랑 노동력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토지에 석유나 금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믿은 건 노동력밖에 없던 거죠. 그럼 이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국민들이 사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내수 시장이 아니라 수출로 외화를 벌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성장한 산업이 조선, 차, 반도체와 같은 제조업들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다? 이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완제품까지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중간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팔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렇다 보니 국가가 선택한 전략이 대기업만 키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됩니다. 그럼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공장 기계나 부품 이런 것들을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한국 돈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원화로 사겠다고 하면 아무도 안 받아줄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달러를 빌려서 기계 설비와 부품을 사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랑 비슷한 나라가 있죠? 일본이랑 우리는 수출 유사성이 되게 높은 나라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면 일본이 지지부진하고 일본이 수출을 잘하면 우리나라가 지지부진하는 거죠. 참 지긋지긋한 관계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본을 볼게요. 80년대는 일본이 진짜 짱이었어요. 엔화가 1달러에 250엔이었거든요. 달러에 비해 엔화가 너무 쌌던 거죠. 미국에서 품질도 좋고 싼 일본 제품에 열광을 했던 것이.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대일무역에서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85년에 42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계속 보고 있을 미국이 아니잖아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플라자 합의가 뭐냐? 환율에 문제가 있다. 미국 달러 가격을 낮추자, 뭐 이런 협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1달러에 250엔이었던 환율이 80엔으로 슈퍼 엔고 시대가 된 거예요. 환율이 낮아졌는데 왜 일본이 박살난 거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만엔에 파는 일본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1달러에 250엔이었다면 40달러면 살 수 있는데 1달러에 80엔이니까 125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물건 가격이 3배 이상으로 뛴 거지. 이제 엔화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일본 제품도 다른 수출품보다 비쌀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이 겁나 싸 보이는 거지. 그렇게 대한민국이 최대 수혜자가 됐어요. 플라자 합의 이후 190일 동안 계속 엔화가 최고치를 찍고 있으니까 이때다 싶은 거죠. 95년에 보도된 기사인데요.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 업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이 기회를 살리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던 시기였어요. 여기에다 반도체는 한술 더 떠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컴퓨터가 도입되던 시기였어요. 말 그대로 붐이었죠. 저 역시 어릴 때 아빠가 사준 컴퓨터로 도스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아무튼 386, 486, 586, 686 컴퓨터가 진짜 빠르게 보급됐어요. 한 가구당 한 대꼴로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다 보니 반도체 수요가 정말 급증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었던 거죠. 연평균 30% 정도 증가를 전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매출이 엄청 늘어났던 거죠. 여기에 엔고 현상까지 있으니 우리나라 반도체가 얼마나 잘 팔렸겠어요. 마지막 피날레를 찍어주는 사건이 윈도우 95였는데요. 윈도우 95를 쓰려면 기존에 쓰던 메모리가 아니라 16MB 용량 램이 필요했던 거예요. 국내 GDP가 61년 22억 달러였는데 96년도 6,100억 달러로 성장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35년 만에 350배로 성장한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고요. 특히 80년부터 97년까지 연평균 8.5%를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잡자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기업들이 덩치를 계속 키우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 대기업이 이것저것 다 손대기 시작하는데요. 제대로 된 사업 검토를 하기도 전에 대출 받아서 시작부터 하고 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30%씩 증가할 걸 예상하고 설비를 늘려놨는데 PC 산업 판매율이 16%
30%로 지지부진한 거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다 보니 반도체 가격이 미친듯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95년 55달러 하던 반도체 가격이 96년 25달러, 97년에는 아예 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제 상황까지 변하기 시작합니다. 플라자 합의로 10년간 엔고 현상이었던 상황은 역플라자 합의로 다시 엔화가 싸지기 시작했어요. 엔화가 싸지니까 다시 일본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 유사성이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지지부진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가 10억을 투자해서 카페를 차렸어요. 빵도 팔고 커피도 팔고 전망 좋은 비싼 땅에 럭셔리 인테리어를 한 거죠.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영업 시작하고 보니 경기 침체가 와서 고객이 없는 거죠. 연매출이 5천만 원이야. 사실 장사가 잘 안 돼도 이미 투자한 돈이 있는데 몇 년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철수가 이자율 100%짜리 1년 단기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년에 원금 10억에 이자 10억까지 총 20억을 갚아야 되는데 매출은 5천만 원인 상황인 거죠. 이제 철수는 파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지. 돈을 못 갚으니까 기업이나 은행이 줄줄이 파산하기 시작했어요.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된 거예요. 에이 10억을 빌렸는데 20억을 갚으라고 하는 빚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달러 빚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까 우리나라가 설비를 사기 위해 달러로 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1년짜리 단기로. 단기 외채가 왜? 연장하면 되잖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대외 상황이 진짜 어려웠어요.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외환위기가 이미 터졌던 거예요. 아시아 지역 자체가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대출 연장이 거부되고 달러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정부에서 관리변동 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부는 달러 방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외환 보유고에 있는 달러로 기업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철수와 같은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지. 나라 자체가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상황을 보고 갈게요.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이렇게 외환보유고는 바닥나고 IMF에 구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가혹한 조건을 걸었어요. 사실 돈을 갚지 못하는 나라에 또 돈을 빌려주는데 누가 공짜로 빌려주겠어. 근데 심해도 너무 심했던 거지. 총 4가지를 요구했는데요.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기준금리 30% 상승, 자본시장 개방까지. 구조조정으로 싹 다 자르니까 노동 경쟁력이 생기고 30% 금리를 못 버틴 부실 기업은 다 날라갔어요. 여기서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겠죠?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국민들의 의지를 바탕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무리한 확장의 빚은 정부와 기업이 초래했는데 국민들이 다 갚은 거죠. 그런데 이게 빚은 다 갚았는데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있다는 말이 많아요. 외환위기 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죠. 비정규직은 늘어났고요. 근무기를 했던 세대들이 이제 노인이 되면서 노인 빈곤율 1위인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잖아요. GDP 가계부채 비율 1위가 한국이에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외환위기 이전에는 은행이 주로 기업에 대출을 해줬는데 이젠 기업이 빚이라면 치를 떠는 거지. 근데 은행은 예대 마진으로 성장을 해야 되니까 가계대출로 눈을 돌린 거죠. 은행들은 가게에 돈을 빌려주고 가게는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사고 이렇게 주택 가격에 버블이 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기업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을 하고 받은 급여로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나니 기업 생산을 자극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 만큼 주택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죠. 금리는 오랫동안 저금리였는데 기업이 대출을 안 하니까 주택에 대출을 해주고 주택에 대출을 해주니까 가격에 버블이 낀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고금리로 변했잖아요. 생활비가 빠듯해지니까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니까 기업이 또 힘들고 이렇게 악순환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청년 고용률은 경제 위기에 봉착한 나라를 제외하면 꼴찌에 가깝고요.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업과 정부의 무능으로 나라가 파산했고 국민의 희생으로 다 극복해 나갔어요. 그런데 과연 기업과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주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 다시 IMF가 터진다면 국민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